어제 잠깐 이제 OX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냥 그랬고, 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가지고 한 4-5문제씩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공부를 위한 거니까, 객관식 할 때 그냥 OX 문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경제학은.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정리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72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좀 하나 보면서, 어제 했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페이지 72페이지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한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봤었죠? 공급, 이렇게요. 공부하시라고 막 공부라고 쓰네요. 자, 근데 수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밑에서 보는 걸로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저 높이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따가 좀 하긴 할 텐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니까, 요 수요 곡선 나타내는 거예요. 이 높이를 뜻하는데, 자, 이거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수요자. 그래서 소비자가 주인공이 되고, 이 높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최대한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x willingness to pay,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돼요. 얼마나 최대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그거를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장을 할게요. 확장을 해서, 자, 수요 곡선, 어떤 X에 대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X의 가격이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있고, 소득,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수요 곡선이 나타내는 거는 주인공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주인공은 여기 X의 가격과 X의 소비량, 요거를 이제 두 개 살펴봐서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을 두루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X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의 관계니까 우아형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관심 있는 두 주인공을 잡으신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거, 여기 있는 것들, 고정돼 있는 애들이 변하면 고정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일례로 소득, M을 소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예를 보면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럼 밑에서 보세요. 밑에서, 옆에서 봐도 되는데, 주어진 가격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밑에서 보게 되면 내가 최대한 돈을, 이만큼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증가하게 되니까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옆에서 보면 우측 이동이에요. 그렇죠?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우측 이동했다, 물건을 더 많이 산다, 돈을 지불할 의사가 더 많다? 이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반면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어떤 재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라면이나 이런 TV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쓰는 것들 있죠. 뭐 연탄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열등제, 이런 표현을 써요. 하급제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둘 다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니까 노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두 번째는 Y의 가격이 변했어요. Y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별로 정리하면 그렇게 할 게 많지는 않아요, 이쪽 파트는. 그건 두 재화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X재가 커피고 홍차고 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커피고 프림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피와 홍차와의 관계다라고 하면 홍차의 가격이 비싸지면 홍차는 물건을 안 사죠. 홍차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대신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자, 프림의 가격이 비싸지면 프림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이거는 이제 수의 법칙이니까. 근데 커피만 혼자 마시는 게 아니니까 커피의 소비량은 같이 덩달아
감소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Y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커피와 홍차와의 관계는 얘가 비싸질 때 얘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니까 가치가는 나중에 보면 대체 탄력성이라는 걸 가지고 쓸 건데 플러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서로 대체제 관계다. 대체제 관계라는 건 이제 서로 경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 관계 있죠? 이거는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관계다 해서 보완 관계다. 보완제 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도 뭐 간단하니까 뭐 따로 뭐 그리진 않을게.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공급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도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여기가 QX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이 높이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높이를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코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공급 곡선을 전부 다 상방 이동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생산자 기업이 되는 것이죠. 생산자 기업 판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체가 되고 주체로 공급 곡선은 밑에서 보면 엄밀하게 한계 비용인데 그냥 코스트를 나타내는 의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서 코스트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공급 곡선 전체를 이동시키는데 공급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임금이 증가하거나 주로 이제 임금 증가를 많이 해요. 노조 같은 거.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원자재 가격 아니면 뭐 자연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요. 재해 발생. 이런 거 다 비용이 증가하죠. 아니면은 텍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도 비용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거의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좀 볼게요. 밑에.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신 다음에 몇 번 보신 다음에 자기 걸로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뭐 대체적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약간 수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학교에서나 내는 거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바로 72페이지 거기 나오면 예제 같이 바로 구해라 이래요. 그냥 딴 얘기를 안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약간 공부 방식을 실전 가깝게 이렇게 조금씩 나가셔야지.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런 정리된 이런 거는 차라리 버리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 자꾸 하실 때 반복해서 보시는 걸로 하세요. 자, 예제를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방울토마토의 수요 함수가 거기 주어져 있고요.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노는 동네가 어딘가 보세요. 자, 예제 이렇게 있는데 방울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토마토? 네. XJ라고 합시다. 자, 거기 보니까 수요함수 하첨자로 XY 없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붙이죠. 그래서 수요함수 이렇게 쓸게요. 수요함수가 430 마이너스 2P. 이거는 이제 방울토마토 가격일 테니까 하점자 X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 플러스 0.5 소득 M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자,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살짝 그리면 여기가 방울토마토고 방울토마토의 가격이고 자, 이 수직축 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축 절편은 얘를 빵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px가 1, 2 넘어가요. 2px가 넘어가서 2로 나눠주니까 요 점은 자 430 마이너스 플러스 0.5m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냥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우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px가 빵이죠. px가 빵이니까 이걸 빵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430, 이 Q에는 430 플러스 0.5m 이렇게 여기는요. 절편은 430 플러스 0.5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하형하는 이렇게 직선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일정한 상황인데 요 X의 가격이 변하면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변하면 얘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얘도 상수고 그래서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소득 M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M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변함없죠. 기울기 마이너스 2 정해져 있고 M이 증가하면 여기 M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M 들어가 있잖아요. 절편이 이게 이쪽으로 옆으로 가요. X축 절편 가고 Y축 절편 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살짝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할 때 0.5만큼 갈 때 얘는 2분의 0.5 가니까 기울기는 여전히 2가 유지되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수요 함수 곡선. 자, 그 다음 공급 곡선 볼게요. 자, 공급 곡선은 보니까 Q는 마이너스 120 플러스 3P 했는데 역시 그냥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하고 마이너스 120 플러스 3px 이렇게 할게요. 그쵸?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qx고요. px고요. 자, p가 빵이면 어떻게 됩니까? p가 빵이면 p가 0이면 qx가 마이너스 12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해서 여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빵이다라고 하면 q가 빵이면 p는 여기 보시면 30인가요? 432? 40이죠? 4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겠네요. 여기가 40 이렇게 돼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공급 곡선이에요. 이렇게 책에 대충 정확하게 그려 있네요. 이게 이제 공급 곡선, 얘는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 곡선은 P가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 그대로 보시고 다른 거 요인이 없죠.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하려고 다른 걸 안 해놨어요. 여기에 무슨 임금, 자연재해 이런 게 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따가 아직 균형을 배우진 않았는데 균형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점자가 있으니까 요 두 식 중에서 이거 좀 잘 봐보세요.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연결되는 매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여기 px가 있잖아요. 여기도 px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둘을 연결시키고 만날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 요 모형 내에서 서로 연결해준다 해서 요걸 내생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m은 어떻게 돼? m은 슬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혼자 있잖아요. 다른 친구가 없어요. 물론 친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요. 슬퍼요. 그래서 얘는 밖에서 왔어요. 그쵸? 밖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외롭고 이런 상태니까 이 밖에서 왔다 해서 이것을 외생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없는 그런 변수를 외생변수고 이런 외생변수가 주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밖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변하고 얘네들이 변하면 사실 이제 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남녀 주인공 그 자리를 꿰찬 거죠. 얘네 뭡니까? 하면 얘네는 원래 또 다른 거예요. 왜냐면 X를 얼마나 살려고 하는가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고 X를 얼마나 생산 공급할 것인가 공급자가 하는 거니까 소비자랑 생산자랑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값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얘랑 이렇게 막 얘도 있고 얘는 상관없지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균형식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균형식. 균형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소비량과 여기 나와 있는 공급량이 같다라는 식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돼 있을 때만 사실은 미지수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균형식에 입각했을 때 얘랑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리가 있고요. 또 얘는 또 얘랑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식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얘가 얘랑 이제 같아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D를 빼고 S를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같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그냥 우리가 쓰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알게 되시면 그냥 조금 나중에 이것저것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짬뽕해서 보도록 할게요.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공급곡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노란 색깔로 표시했는데 40 돼 있고 우상향하는 직선 공급곡선. 주인공은 QX, PX 이렇게 돼 있고 수요곡선은 여기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변화전. 근데 이제 M을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M을 여기처럼 주는 건 난이도가 떨어지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해라 해서 그냥 쫙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봅시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득 M이 100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 M이 100으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50인가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은 다시 쓰면 QX는 저기 나와 있는 430 마이너스 2px 플러스 100이니까 50 이렇게 돼서 48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균형점을 요거 두 개 풀 수가 있어요. 공급곡선은 qx는 저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120 플러스 3인가요? 3px 이렇게 하면 값을 풀 수 있죠. 풀어보세요. 아셨죠?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막상 풀어보세요. 책에다 풀기 아까워서? 네. 빨리요. 빨리. 5초 드릴게요. 5초. 띡띡띡. 끝났어요. 아유. 이게 왜 풀어보세요 하냐면, 공부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객관식까지도 이렇게 공부했는데, 진짜 그런다니까? 시험장 가서는 우리가 시간 제한을 두고 이제 풀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 제가 스탑워치로, 여기다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시계 돌아가는 거 막 보여주고 하면은, 긴장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봤는데, 어떤 경제학과 학생이 진짜 공부도 잘하고 잘 하는 친구인데, 근데 마무리 정리 겸 해서 요즘은 이제 못했는데 별로 호응도가 없어서,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였어요. 20문제를 20분 동안 풀고, 잠깐 정리해드리고, 이제 한 몇 회분 했는데, 자, 문제 풉시다. 시작했더니 그 친구가, 네,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긴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팍 터지면 바로 되고, 약간 그래서 시험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공부하는 거면은 다르다니까요. 공부하는 거랑 시험 보는 거랑. 그러니까 시간 재놓고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객관식 할 때 시간 재놓고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부 시간도 자꾸 이렇게 한 50분, 강의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한 3시간씩은 앉아서 그냥 있는 거 하셔야 되고요. 다 이렇게 좀 달라요. 후배 중에 한 명은 또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학생운동 비슷한 거 좀 하다가 학과 같은 그런 책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가 갈 길이다 해가지고 신문사, 언론사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그런 거 하다가 재밌으니까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가지고 사회학과 이렇게 갔는데 서울대 사회학과 갔거든요. 갔는데 좀 다른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랑. 그래서 또 젊은 교수님이 와서 책을 읽고 써야 되는데 자기는 석사 논문은 그냥 보통은 그냥 오면 그래 등록금도 냈고 고생했다 해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만난 거지. 젊은 교수님께서 이게 뭐야 하고 책도 한 논문 한 300-400개 이상 보고 해서 200페이지, 한 300페이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그래서 걔가 계속 할까 하다가 괜히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좀 취미로 하는 거랑 즐기는 거랑 경제학도 이게 수업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지. 그냥 재밌게 그냥 시험 보면요. 재밌어요. 근데 아마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시험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한국 경제 방향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봐서 1차를 무사히 통과하고 이게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수업할 테니까 이런 거 중간에 푸세요 하면 이거야 1차 방정식 지금 장난해? 아니에요. 못 푼다니까. 틀린다니까. 시험장 가면. 아셨죠? 그래서 저는 컨닝하고요. 거기 보니까 240 이렇게 있죠. 가격은 얼마예요? 120 이렇게. 아셨죠?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은 여기 수요 곡선에 영향을 주잖아요. 공급 곡선 영향이 없네요. 그래서 저기 소득이 얼마로 증가했어요? 200으로 증가했네요. 요게 100을 넣었다가 200 집어넣으니까 이 값이 변해요. 그래서 쭉 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새로운 수요 곡선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Q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그냥 다시라고 할까요? 430 마이너스 2px 플러스 여기 얼마요? 200이니까 100 해가지고 다시 또 푸시면 되겠죠. 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정태 분석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정태 분석은 딱 멈춰있는 스냅 사진이에요. 요걸 딱 보시면은 요게 방울토마토 시장인데 이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아, 거래량이 240이고 가격은 120이구나. 요거를 요 균형점 하나를 제로라고 할까요? 하나 탁탁 보는 거를 우리가 정태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요것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왔어요.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충격이 왔을 때 요게 이제 변화 전이고요. 요게 변화 후잖아요. 그래서 1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변화 전과 변화 후 비포 앤 애프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고 이게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올라갔고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 전과 후를 같이 살펴보고 비교하는 거를요. 우리가 비교 정태 분석이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앞으로 이 비교 정태 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는 제가 꼭 풀어보세요 하는 거는 머릿속에 자꾸 풀어보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 복습하실 때까지 해가지고 한 4-5번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뒤에 문제 땡겨가지고 연습 문제 있는 것 같은 거 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주로 회계학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3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균형의 개념 좀 잡아볼게요. 자, 균형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균형을 잘 잡는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중심 잘 잡는 그런 게 이제 균형이죠. 균형에는 거기 보시면 왼쪽으로 가려는 힘과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 추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 상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책 개념 좀 볼게요. 1번. 균형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가로로 묶으세요.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것 좀 소득이라는 충격이 있으면 이게 막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외부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변화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세에는 이런 표현이 늘 들어가 있어요.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이렇게요. 그래서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그걸 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균형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산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자, 산에 여기 이렇게 산등성이가 있는데 공이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이 2개 있고요. 공이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3개 있죠. 자, 여기서 B공은 좀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여기 비탈길에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이 작동돼서요. 떼굴떼굴 굴러갈 거고 A공은 약간 딱 봐도 왼쪽에서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힘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그 상태 가만히 있을 거예요. A는 양쪽으로 가려는 힘이 딱 맞아떨어지면 뭐 위태위태하지만 그 상태 머물러 있으니까 A도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균형은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니까 요 공 3개 중에서 A와 C는 균형이고 B는 가만히 놔둬도 움직이게 되니까 균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X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거기 보시면 균형은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밑에 예외적인 경우까지 있고요. 뭐 다수의 균형이 있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 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균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수 존재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균형과 관련된 이슈는 첫 번째, 균형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존재성 이런 표현을 써요. 균형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균형은 한 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유일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균형의 안정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시험 문제는 아니고 계속 그냥 그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한다고 갑자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팍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뭐 그냥 혼자 자체 휴강했다고 바로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더 했다고 또 그렇다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 어제나 오늘.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갑자기 변한다고 했죠. 갑자기. 그렇죠? 단궁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100일 동안 있으면 그 곰이 갑자기 인간이 되지 뭐 한 달 지났더니 어머 손이 뭐 사람 손이 됐어 이러지 않는데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99일까지 됐는데도 아무 효과 없어. 내가 한 게 다 무용지물인가 하고 슬퍼서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또 마늘 하나 먹고 쑥 하나 먹었더니 잤더니 그 다음날 이제 글쎄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대부분 빨리빨리 성과가 안 나오면 막 이렇게 지치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수요 공급 가지고 우리가 먼저 보고,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 책에 뭐 앞에 뭐 그림은 없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이게 X의 수요량이고, X의 가격 이렇게 있어요. 여기 수요 곡선이고, 여기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축이 두 개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개 축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요 축으로 보도록 할게요. P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자, 장터의 가격이 만약에 여기가 P0라고 합시다. 가격이 이렇게 P0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P0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이거 산 게 아니에요. 사겠다는 계획, 이렇게 입찰, 뭐 계획서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이 수요곡선을 봐야죠. 5명만 물건을 사겠대. 근데 가격이 P0에서는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드르륵 여기 P0일 때 대응되는 공급량을 보면은 이게 15명이 물건을 생산 공급하겠대요. 가격이 약간 생각보다 높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시장에는 5명만 물건을 살 사람이 있는데 공급된 양은 15개가 되면 10개가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반면에 이쪽에 볼게요. P1 가격 하에서 봅시다. 자, 눈을 여기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눈을 이쪽을 해서 이 축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자,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이제 가격이 싸니까 15명이나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하려는 사람은 5개밖에 물건을 공급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네요. 그래서 이때를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P를 기준으로 볼게요. P를 기준으로 1번 시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P0 가격 하에서는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 가격 하에서는 살려는 사람보다 공급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급하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급이 더 많다 해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excess supply 해서 이렇게 씁니다. ES. 별건 아니고요. 다음에 P1 볼게요. P1 상황에서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게 되고요. 이걸 좀 다르게 쓸게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수식으로 할 때 만들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관심사가 수요에 관심을 많이 더해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D-S 이렇게 쓰고요. D-S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0보다 크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해요. D-S 쓰신 다음에 이거를 excess demand 하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xcess demand가 0보다 크면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초과 공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excess deman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초과 수요가 마이너스니까 초과 공급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려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데 공급하려는 사람이 15개가 남아요. 자기 물건을 팔아야 집에 가서 뭐 가족들 먹고 살게 되니까 나 이 물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려면 서로 팔려고 하니까요. 가격이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그렇죠? 가격을 싸게라도 내놓고 그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반대로 P1일 때는 살려는 사람이 서로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콘서트 티켓 같은 거 생각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살려고 하니까 저요 하고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 이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습니까 하면 P스타가 되면은 물건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서 10명 이렇게 10개 되면은 그땐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똑같으니까 뭐 다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거죠. 살려는 사람도 10명인데 물건도 10개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그냥 그게 바로 이제 끝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P스타가 되었을 때는요. P스타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작동되는 힘이 작동하니까 이거는 똑같죠. 왼쪽 오른쪽 관련 요인 같아져서 이렇게 P스타가 된 경우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균형이 성립했다.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균형 가격을 또 경제학에서는 좀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해요.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시장이 청산됐다 해서 시장 청산 가격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청산된 게 뭡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청산이 클리어링 돼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 클리어링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터에 가격이 이렇게 너무 높으면 살 사람은 없는데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물건 못 팔았으니까 장 마감됐습니다 해도 이 장터에 남아있어요. 물건 더 살 사람 없나 돌아다니고 이때는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초과 수요니까 나 물건 사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스타가 돼버리면 이땐 수요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장터에 서로 원하는 걸 다 얻고 매칭되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시장 청산 가격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균형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용어 정리 살짝 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격이 이건 지금 오르락 내리락 조정돼서 균형으로 갔잖아요. 이걸 그래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다, 뭐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격을 이렇게 되게 중시했던 경제학자인 왈라스라는 사람을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요. 왈라스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왈라스라는 사람이 뒤에 이름이 나오니까 그냥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수량이 조정돼서 과정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축이 두 개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축에서 한번 보고 이쪽 축에서 한번 보고 더 편한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두 축에서 봤는데 뭐 별로 그래프가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 그래프는 버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조정되는 거예요.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Q0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Q0로 이렇게 수량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요 곡선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기 시작할 때 willingness to pay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낼 생각이 있는가. 마음속에 이게 유보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직접 드러나진 않아요. 저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맥스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이만큼 지불할 생각이 있고, 자, 공급 곡선은 높이가 뭡니까 하면 이거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생산하려는 사람은 이만큼 비용이 들었으니까 전 최소한 이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Q를 기준으로 볼게요. Q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 보는 연습이에요. 수요 공급의 비밀 말씀드렸는데, 자, Q0에서는 자, 수요 곡선의 높이가 공급 곡선의 높이보다 훨씬 더 커요. 밑에서 보면. 그래서 맥스 이제 지불하려고 하는 이 수요 곡선에 이렇게 쓰시죠.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높은 거니까 물건을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금액 이거랑 생산자가 이 사람은 손해는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용이 저렇게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Q0일 때는 파란 색깔이 훨씬 더 큰 거니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요 더 공급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이 필요하구나 해서 생산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더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자, 반면에 여기 볼게요. Q1 보시면 드르륵 한번 보시죠. 자, Q1에서 올려다 볼게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게 약간 물량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은 이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정도는 아니지만 전 이만큼밖에 돈 낼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 곡선 높이가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코스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단위 개념인데 요거는 베네핏 개념이에요. 베네핏.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베네핏 얻게 되니까 최대한 이만큼 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Q1 상태에서 보면 Q1 상태에서는 자, 소비자가 얻게 되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이걸 우리가 소비자가 얻게 되는 베네핏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르게 좀 쓰기가 같은 말인데 소비자가 얻는 베네핏이에요. 그 단위당 해서 원래 한 개 베네핏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편익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이만큼 내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지불하는 비용 코스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훨씬 크잖아요. 코스트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이게 뭐 생산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생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Q스타가 되면 이 높이가 두 개 똑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최대한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과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더 이상 거래량이 수량이 조정되는 건데 거래량이 조정될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Q스타가 되면은 밑에서 보면 소비자가 맥스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금액과 최소한 받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이거 돈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액도 쓸까요? 금액이 같아지니까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우선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경작에서는 요걸 많이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밑에서 올려다 봐서 해석하는 게 좀 더 유용하니까 그걸로 좀 많이 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밑에서 올려다 보는 게 거시경제 가면요. 전부 다 이제 밑에서 봤을 때 뭐 수요 함수, 소비 함수, 뭐 투자 함수, 무슨 뭐 다 그렇게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수량이 조정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수량 조정 메커니즘 뭐 과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마샬리안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그 교수였는데 굉장히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너무 학대라고 하면 때리고 이런 건 아니고 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자, 3살짜리야. 자, 영어 해봐. 근데 막 영어를 되게 잘해. 한자도 해볼래? 근데 한자도 잘하고 라틴어 해봐. 했더니 라틴어도 잘하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뭐예요? 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이제 그냥 내가 왜 시킬까? 이렇게 돼서 안 시킬 텐데 막 스펀지 같이 다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할까? 수학도 해봐 했는데 막 수학도 막 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냥 계속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다 해봐 해가지고 거의 한 20살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지구상에서 공부할 게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되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또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벼룩 얘기했잖아요. 벼룩을 위에다 투명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자기가 그냥 자기 한계를 스스로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빨리 젊었을 때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물론 이제 또 어느 정도 자기 한계를 모르면 또 이렇게 막 산으로 가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이건 내가 버거운 거고 어디까지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극복할 수 있고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시험도 실패해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보니까 고득점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좀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망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고득점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보면 세법 얘기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가 쉬운 거는 그냥 주는 문제고 어려운 거는 막 되게 어렵고 거기다 함정을 파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 문제가 막 쉬운지 어려운지,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얘가 범인데 처음 봤어,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인지 뭐 그냥 만만한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거든요. 셰퍼드 개도 뭐 이렇게 무서운 개를 묶어서 애기 새끼 때부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풀르면 그 다음부터도 이제 얘가 온순하다면서요. 주인만 보면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한계를 한번 깨시긴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회계사 자격증 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 그런 거, 어디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며칠까지 안 자고 노는 거 말고 그냥 공부를 그냥 계속 학교 중간 기말고사 볼 때 뭐 벼락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막 한 뭐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약간 뭐 그런 거지만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저희 다닐 땐 다 벼락치기였죠. 벼락치기였는데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막 계속 몰아서 하니까 학교는 그때 보면 24시간 보통 철야 열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해봤는데 당연히 공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안 하다가 이제 그때는 학점 받기 위해서 했는데 한 3일간 자도 그냥 뭐 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냥 이렇게 공부 계속 하다가 시험 보고 또 다음 거 시험 공부 쭉 하다가 밥 먹고 다시 또 도서관 가고 그다음 이제 또 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처에 자취하는 애한테 가서 잠깐 씻기만 하고 그다음 다시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말 때인가 뭐 2학년 3학년 때인가 뭐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녁에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요즘은 야간 수업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8시 거 저녁 밤 수업도 들었는데 그건 또 시험 딱 끝나니까 10시에 끝나잖아요. 딱 끝났는데 그러니까 뭐 한 3일 반, 이렇게 3.5일인가? 이렇게 했죠. 근데 10시에 딱 끝났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그래서 친구들도 끝났으니까 막, 치맥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또 당구 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가서 한 2시인가? 이렇게 해서 잠을 잤죠. 잠을 자니까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서 잠을 잤더니 딱 해서 깼더니 아직도 밤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또 자고 막 그랬더니 봤더니 이게 계속 잔 거예요. 계속 그 다음날 그 계속 잤더라고. 한 24시간 이상을. 근데 뭐 그런 건 있는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고등학교에 뭐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의 형님이 뭐였었냐면 반에서 이렇게 가다 저희 때는 사람 수가 되게 많았어요. 한 반에 한 70명씩 있었고요. 1학년 한 학년도 요즘 보니까 되게 적어가지고 저는 좀 애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뭐 한 20명, 30명 이렇더라고요. 저희 때는 한 반이 한 70명씩 있었고, 그러니까 뒤에 꽉 차는 거죠. 꽉 차고 반도 한 뭐 20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 한 뭐 1,200명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같은 반도 몰라요. 같은 반도 있으면 여러분 1년 동안 수업 들어도 그냥 뭐 저런 애가 있었나 그런 정도지 친하지 않으면은 관심도 없고 뭐 학교에서 뭐 교류, 친교 이런 거 하나요? 그냥 공부해 하고 막 이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 형님이 한 10등이니까 못한 건 아닌데 중학교 때 좀 잘했다가 이렇게 10등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좀 충격을 먹었나 봐. 근데 국어나 수학은 괜찮은데 영어가 이게 점수가 너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 시간을요 다 그냥 혼자 독학을 하면서 영어만 한 거야. 영어. 요즘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슨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냥 아침부터 하루에 18시간씩 성문 종합 영어만 이렇게 막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건 모르겠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독일어 아니 뭐 국사 시간에도 영어 보고 국어 시간에도 영어 보고 막 이렇게 집에 가서도 영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1년을 하니까 영어 성적은 이렇게 100점이 나오더래요. 100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100점. 안 틀린데. 그러니까 그 문제고 막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1학년 끝에 이렇게 딱 갔을 때 보니까 영어가 이제 100점이 딱 돼가지고 그냥 이제 영어는 됐다. 2학년 됐더니 수학을 이제 한동안 안 했으니까 수학을 못 하잖아요. 똑같이 2학년 처음 이제 딱 올라가서 3월 달부터는요. 하루에 18시간씩 수학만 이제 하는 거야. 영어는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딱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보인대. 그래가지고 수학을 제 선배니까 모르죠. 이제 들은 얘기죠. 그래서 18시간을 수학하니까 2학년 끝나갈 때쯤 되니까 수학도 이제 또 100점. 그 문제가 그 문제인 거야. 뭐 정성, 무슨 뭐 이상한 거 다 사다가, 그때는 또 요즘같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학원생들이 다 또 뭐, 대학원생 해가지고 문제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때는 뭐 정성, 뭐 해법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달달 외우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좀 변형하는데,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막 이렇게 맨날 100점.
아이고, 이게 해보니까 이제 국어가 문제네. 근데 3학년 때는 이제 암기 과목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내신은 이제 안 좋아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가 좀 대단하냐면, 반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적이 이렇게 막 100점, 100점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반에 좀 그런 거 보면 좀 늘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며 뭐 이런 사람이 또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근데 고 형님 앞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근데 그 사람 아버지도 뭐 그냥 금수저고 무슨 부장판사고 뭐 이런 집인데 걔가 한 번도 이제 놓치지 않고 1등 하고 있었는데 이 형님은 반에서 10등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진짜 학력 고3 이런 거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시험에서 이 형님 확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람이 이 형님한테 딱 해서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이 짱씨인데 짱씨 형님이 있었는데 이 짱씨 형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좋은 대학 S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죠. 지원했는데 이 형님이 이제 우리 학교는 머리를 빡빡 깎긴 했는데 더 빡빡 깎았어요. 더 빡빡 깎고 공부를 하다가 왜 전설이 그냥 그런 잘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렇게 막 하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3번 이렇게 공부하다 피식 쓰러졌대요. 공부하다 쓰러진 적 있으세요? 아무튼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3번 쓰러질 정도로만 해가지고 나중엔 이 형님을 착착 한 번 이기고 이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자기 한계를 막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S대를 지원했는데 S대에서 떨어졌죠. 망했죠. 망해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재수의 길로 갔죠. 그 이제 제가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교무실 청소를 쫙 하다가 그냥 뭐 그때는 뭐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런 좋은 학원이 한 뭐 2-3개 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도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봤는데 그 형님이 종로학원 좋은 학원인데 거기 성적표가 있더라고. 근데 봤죠. 그래서 한 5월인가 6월 됐는데 역시 영어 성적 봤더니 영어 성적이 100점. 모의고사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거 다 100이야. 그리고 거기 뭐 등수가 나오는데 뭐 그냥 111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러네 역시. 뭐 이렇게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실패해서 이제 재수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지. 야, 우리 학교에 이런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뭐. 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 10월쯤 됐는데 그때 이제 학력고사 이제 보고 우리 때는 12월 말쯤 봤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 막 이렇게 해서 학교로 왔는데 이 형님이 우리 반에 온 거야. 근데 이 형님인지 몰랐죠. 근데 시험에 딱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막 진지하게 모의고사 보고 그러는데 가끔 부산에서 올라온 어떤 애는 그냥 먼저 빨리 푸는 거야. 근데 아주 못 보는 건 아니고 대충 빨리 풀고 야 나는 니네들보다 2배 이상 빨리 풀었다고 먼저 간대이 하면 사람들이 야 하고 그냥 괜히 막 허세죠. 뭐 허언증인가 허세 뭐 이런 거예요. 막 간대이 하면 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간대이 하는 애가 매 시험마다 이제 먼저 남보다 한 10분 15분 일찍 풀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날 시험 보는 날 처음은 가죽 잠바 입던 어떤 이상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야,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죠. 저렇게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나름 위로를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보다 그 간대히 하는 애가 짐 싸기도 전에 미리 나가고 그러니까 국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몇 점 받은 사람 했는데 뭐 이 형님이 이렇게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아무튼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형님이 딱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는 수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학 문제 푸는데 다 손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험지 들고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 찍고 있어. 진짜 뻥인 줄 알았지. 여러분도 안 믿어지죠? 이제 우리 반에 왔다니까. 와가지고 시험 문제도 남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한 1시간 준다 그러면 간대히 하는 친구가 50분에 푸는데 이 형님은 30분 만에 풀고 이제 다 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영어가 한 50문제 있고 뭐 독일어 같은 게 20문제 있으면은 영어 시간이 50문제니까 훨씬 많잖아요. 근데 독일어 푸는 시간이 영어 푸는 시간보다 더 짧게 걸려. 이렇게 보면 답 3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통 학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100등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 100등 드는 애들은 뭐 전국 막 몇 등 드는 정도. 이렇게 우리 반에 1등 하는 애도 뭐 3등 했다가 안 들었다가 뭐 80등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3번 이 형님 시험 봤는데 전부 다 1등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나중에 이제 같은 반 됐으니까 친해졌으니까 형님은 도대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뭐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형님은 도대체 시험 보면 뭐 전국 등수가 몇 등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5등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5등. 그러니까 이게 평균 5등이니까 그냥 1등 했다, 2등 했다, 뭐 10등 했다, 1등 했다 뭐 이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우리 반에 시험 볼 때 이제
당연히 서울대 법대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반에 하도 이게 시험 떨어지는. 그래서 이 형님이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시험 볼 때가 되면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그 뒤에 또 이 형님이 삼수였는데 사수하는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선배한테, 선배, 제가 일찍 나갈 것 같으면 잡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가서 못 잡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야, 내가 너 나가는 거 못 잡아서 미안해 하니까 그 정도 시간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했냐면, 이게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딱 문제를 풀고 답하면은, 그 다음 이제, 자기는 지치니까 나가야 된대. 근데 이제,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시험에서는 실력 발휘 못하나 봐. 그래서 겁나가지고 서울대 안 쓰고, 이제, 고대 법대를 썼거든요. 고대 법대 되게 좋잖아요. 좋긴 한데 우리 반에서 10명이 고대 법대 썼는데 딱 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 형님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때 옛날에 배치표를 보면은 몇 점 모의고사 지원자 중에서 몇 명 붙고 나오는데 저 끝에 있는 지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떨어진 걸 나오는데 그 형님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학원에서 재수할 때는 또 이제 점수가 남아 돌아가지고 막 전국 몇 등 하는데 또 연대 경영을 썼어요. 그러니까 연대 경영은 막 체력장 이런 거 빼고도 남아 돌아야 되는데 또 그게 이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약한 사람은 또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괜히 얘기했어요. 아무튼 원래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좀 해야 되는데 역시 아침부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저걸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험 잘 보는 거랑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또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이거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거 바로미터로 좀 해서 좀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저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샬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알프레드 마샬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죠.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아빠한테 막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저 경제학책 썼습니다. 딱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잘 못하는 거야. 범생이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수학을 되게 많이 쓸 줄 알았더니 수학을 하나도 안 썼어요. 경제학 원리라는 책에. 수학을 딱 하나 썼어요. 딱 하나 썼는데 그래프를 딱 하나 그렸는데 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수요와 공급 해가지고 식을 함수를 이렇게 당연히 쓰면은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죠. 수학에 기초하면 여기가 QX, PX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그래프도 그렸어요. 어디 보자 했는데 여기다 Q를 넣은 거야. 아버지 속이 터지는 거지. 야, 너 수학의 왕, 너 수학 되게 잘하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삐딱하게 막 저항하는 거야. 일부러 막 그냥 태권도 막 가르쳐주고 했는데 동네 가서 막 중학생한테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 일부러 막 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샬이 캠브리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에 이제 대가가 된 다음에 이제 밑에 후학들이 이제 했는데 스승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고 아마 아버지한테 그냥 삐딱하게 저항하려고 그런 거다. 그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고 밑에 후대 학자는 어떻게 해?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스승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는 수량은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얘기한 게 저 수평축에 있는 게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축이 둘 다 주인공이잖아요. 어떤 걸 좀 더 관심 있는 주인공으로 하냐면 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변수로 마샬은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지만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수량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샬이 제시를 했고요. 마샬의 제자가 이제 2명 있어요. 피구라는 사람과 케인즈 거시에서 볼 건데 케인즈가 보면 나중에 거시경제학을 세우면서 대공황을 탈피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재고를 조정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다 이 스승의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조정되는 거, 요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처음이신 분은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수직축이 P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P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게 수요 함수면 이게 뭐 역수요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림 그릴 때랑 실제 표현할 때랑 달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간단한 1차 함수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마샬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74페이지 거기 한번 쭉 가보시면 아니다, 73페이지 거기 잠깐 좀 보시면 거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균형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균형이 존재하는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야지 균형이 존재하는데 두 개가 만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균형이 존재하지 않죠. 자, 여기 Q라고 쓸게요. X, PX 이제 하나만 쓸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안 만났죠. 그러니까 이때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공급이에요. 자, 요 경우 볼게요. 요 경우 해석을 합니다. 자, 밑에서 봤어요. 밑에 봤는데 올려도 봤는데 이게 만나는 게 없잖아. 크로스되는 게 없으면 이쪽으로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옆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P제로 이렇게 해요. 자, P제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이렇게요. 자, 이건 뭐냐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이만큼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가격이 0으로 떨어져도 이 excess supply가 해소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P가 제로로 하락할지라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데 이걸 초과 공급이 해소가 안 되네요. 해소가 안 됨. 이렇게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게 풍부한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있습니까? 해서 이런 경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 물 이런 것들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보다 거래량이 공급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와 물은 사실 우리가 공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공짜를 우리가 자유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자유 우리가 프리라고 얘기했죠. 공짜제예요. 공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물 같은 것도 우리가 생수 같은 거 돈 주고 이제 사 먹게 되는데 사실 돈 주고 사 먹을 줄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물도 이제 돈 주고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공기도 사 먹는 거 있대요. 공기 혹시 사 드신 적 있으세요? 저 캐나다나 저 프랑스 어디에 가면은 공기 자판기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 이런 거 있으면 아, 종로 여기 답답하고 머리가 띵해. 야, 우리 밖에 나가서 공기나 하나 사 먹을까? 이 자판기 하나 있을 거예요. 500원 넣으면은 공기 이렇게 맑은 공기 뭐 제주도 뭐 아니면 뭐 알프스 공기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 탁탁탁 산소호흡기 같이 이렇게 마시고 머리 맑게 하고 다시 이거 자꾸 아침에 띵하고 졸려 강의도 재미없고 뭐 날씨도 이래 그러면 공기 마시고 들어오는 공기도 무료로 나눠주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판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 할게요. 뭐 깨끗한 이렇게 맑은 그 희소한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대가를 주고 받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기가 풍부해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끗한 공기가 희소해서 만약에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환경오염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기도 거래되는 시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란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역시 옆에서 보려고 했더니, 가격 추고 보려고 했더니, 만나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해석하기가 별로 이게 좀 안 와닿아요. 그때 이런 거는 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Q 해가지고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올려다 봅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공급 곡선은 이게 비용 곡선이에요. 코스트니까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건데 수요 곡선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편익이니까 내가 맥스로 이만큼까지 나는 물건 살려는 사람은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당연히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받고자 하는 금액이 더 크니까 거래량이 이거는 이제 줄어들어요. 근데 빵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요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또 역시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Q0에서는 소비자가 맥스로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 의사로 나타낸 금액이에요. 이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이건 뭐 안 쓰셔도 돼요. 옛날에는 이런 거 필기를 안 했는데 안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필기한 다음에 이게 그림이 뭐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습하는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개 같은 건 제가 그냥 빠르게 그냥 쓰륵 써드릴 테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려는 금액보다 훨씬 더 작네요. 생산자가 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상태이므로 Q는
감소하게 되는데 수량이 이제 자꾸 줄어들어요. 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제로가 되더라도 이 초과 맥스 하는 그거보다 미니멈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점점점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하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달나라 여행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달나라 여행 상품 같은 건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달나라 가봤자 우리가 아직 지불하려고 하는 필요성이라 할까? 그거는 그닥 느끼지 못하는데 가는데 비용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게 없지만 근데 많은 회사들이 보면 달나라 여행 상품을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지구가 만약에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고요. 지저분해져서 그런데 상방으로 이동할 수 있겠고 달나라 여행하는데 비용이 자꾸 로켓 엔진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균형이 생길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별로 그런 상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균형의 존재성인데 그래프 연습하는 거지 이걸 갖고 시험에 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균형의 유일성 한번 볼게요. 자, 유일성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균형이 아까 저쪽에는 없고요. 저쪽에 오른쪽에는 하나 존재했고요. 아니면 균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QX가 있고 PX가 있는데 균형이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어거지로 만들긴 했는데 자, 유전자 형태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여기 만나는 데가 다 사실은 균형이에요. 여기도 균형, 여기도 균형, 여기도 균형 그래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스몰 a, b, c를 보면 각각 주어진 수량과 가격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딱 그쵸?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높이가 다 똑같아지니까 이때는 균형이 멀티로 존재하는 거예요. 멀티로 균형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걸 다수의 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게임이론 같은 데 보면 균형이 복수의 균형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복수의 균형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때 이제 바람직하지 않거나 짝퉁 균형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걸 이제 균형을 정제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 둘, 뭐 여러 개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균형의 안정성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정성. 자, 아까 우리가 그 공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언덕에 공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공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럼 B공은 당연히 균형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거가 돼요. 의미가 없죠. A와 C는 위태위태하지만 균형이에요. A도 약간 흔들바에 비슷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균형이죠. 앞에 계신 분도 지금 그냥 여기 가만히 그 상태에 있는 게 제일 나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앞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뒤에 보고 손 좀 흔들어 보실래요? 그럼 저 카메라 찍혀요. 저 전국에 다 저희 카메라 어색한데 아무튼 뭐 인사할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요인이 없죠.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깐 이렇게 해서 잠을 깨우는 이득과 괜히 이렇게 나가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거랑 봤을 때 비용이 크니까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근데 뒤에 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뭐. 그럼 촥 일어나면은 계속 있다가 여기서 큰 일을 벌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원심력과 구심력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밖으로 나가는 힘과 안쪽으로 가려는 힘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그건 이제 균형이에요. 이것도 위태위태하지만 균형이고요. 얘도 위태위태하지만 얘는 안정적으로 좀 균형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A와 C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은 C라는 공은 여기다 누가 힘을 가했어요. 손가락으로 탁 치게 되면 공이 균형 상태가 깨져요. 외부 충격이 있으니까. 근데 균형 상태 깨지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백해서 회복하게 되는데 A라는 공은 탁 누가 힘을 가하게 되면요. 공이요. 이렇게 댕굴댕굴 굴러가지고 원래 균형 상태로 되돌아오지가 않아요. 회복하지 않고 멀리 가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스테이블한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unstable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고로 보세요. 그 개념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개념이고요. 이런 경우는 아실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오뚜기 같은 거 생각하고 눈사람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게 탁 쳐도 자꾸 일어나는 뭐 시계추 같은 경우도 어떤 걸 탁 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과서들 보면 이렇게 있어요. 도미노 같은 거. 도미노 아시죠? 쫙 세워놨는데 누가 넘어뜨렸어요. 그럼 뜨르륵 해서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지 않죠? 아니면 이제 오뚜기를 반대로 한 이렇게 소주병 있죠? 소주병 이런 거요. 이게 탁 잘 세우고 있는데 누가 탁 치면은 넘어가죠. 그럼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unstable한 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물어보진 않고요. 경제학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개념이니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 그게 우리 이제 우리의 메인인데 그건 잠깐 쉬었다고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원론이나 입문 들으셔도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챕터 4장에 탄력성 나오는 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